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수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시장이 좀 헷갈립니다. 금리가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7월에 한 번 더 올린다 혹은 뭐 연말 가면 2번까지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피를 좀 못 잡고 오를 때 올랐다가 하락할 때 하락했다가 이런 모습인데요. 뭐 기사님이라도 혹시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서 제가 오늘 그 역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일단은 맨해튼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차라리 이 망할 것 같았던 때가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금리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SVB 사태로 인해서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굉장히 높아졌었다가 지금은 SVB 이전까지 다시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SVB와 비교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때 당시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이거 금리가 너무 높네. 은행이 흔들리네. 이러다가 경기도 망하고 시장도 망하겠네. 금리를 내려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 전망치가 쭉 내려왔던 건데 이게 다시 올라갔다는 의미는 시장 괜찮네. 경기도 괜찮네. 은행도 괜찮아졌네. 그러면 금리를 다시 올려도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건데 정말 지금 그래도 되는 상황인지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고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은 연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고용 뭐 이 정도 고금리인데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되고 나서 깜짝 놀랐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2배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느 정도 반박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6월 ADP 민간 고용, 6월에 레저 접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7, 8월 휴가철을 앞두고 레저 접객 업종에서 사람을 뽑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건데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왔던 지표 때문에 연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보고서 예상치가 23만 건, 발표치는 20만 9천 건. 이거는 어쨌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게 늘었죠. 임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을 계속 걱정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점점 더 일자리로 많이 돌아가면 사람들 지갑이 뚱뚱해지겠네? 그러면 물가도 다시 또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으로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연준이 말한 대로 이거 임금 때문에 물가 인플레이션 더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수요는 줄었는데 임금은 늘었대요. 이게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것 때문일 수 있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고용 인원이 늘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기에 그 AI를 비롯한 뭐 각종 그런 IT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IT 기업들이 다른 데서 고용 다 줄이고 그리고 이 AI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사람을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 AI의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당연히 임금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임금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고용 수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면 연준 말대로 정말로 그럴 가능성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1대 0이고요. 두 번째 물가입니다. 물가는 숫자가 안 바뀌었죠.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무승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뭐 물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알지만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주거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거 떨어질 것이다. 뭐 그거 이렇게 지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주거비가 안 떨어져요. 코어 CPI 저 검정색 선은 계속 여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를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왔던 거는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코로나 때 공급망이 다 차단됐잖아요. 배가 이동을 못하고 배가 막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체되면서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공급망 차질 지수를 보셔도 그렇고요. 옆에 있는 이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보셔도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방향성을 결국 띠기 마련이거든요.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착 솟아올랐죠. 그게 일단 없어졌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둘 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방향이 맞을 것이다. 왜? 이 정도로 고금리인데 설마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올라갈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그 실제로 이렇게 선행지표들이 계속 이제 주거비도 떨어질 것이고 연준이 그렇게 죽어라 얘기를 하는 코어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진 않아서 연준도 맞는데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1대0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를 봐야 됩니다. 요거는 1승 1무 1패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약 우세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이 슬슬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조업 PMI가 뭐 경기 지표잖아요. 그게 지금은 안 좋더라도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을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뭐 경기 바닥이거나 혹은 바닥을 이미 지났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중국의 물가가 절대 안 올라요. 지금 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중국이 정말 피크가 왔나?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국가가 됐나? 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핑계를 댈 거리가 있거든요. 중국이 부양책을 아마 준비를 해둔 것 같은데 지금 꺼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는 건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돈을 푼다는 뜻이니까.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대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달러랑 위안화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 안 그래도 지금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더 달러가 강하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을 안 볼 수 있는 거죠. 더 미국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돼서 지금 부양책을 꺼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굉장히 그 중국 경기에 가장 밀접하게 연동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바닥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 중국이 이렇게 물가도 안 오르고 경기가 안 좋으면 원래 이건 계속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양책 나오겠지 라는 기대감 때문에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 최근에 보시면 그리고 국제 유가도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설마 이대로 무너지겠어 라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약우세라는 판단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중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7월에 금리 올린다더라. 그래서 막 2년물, 10년물 막 올라간다는 기사들 보셨을 텐데 그게 의외로 금리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중금리가 올라갔다는 분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달러 가치는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는 그대로 있거든요. 혹은 좀 내려가는 쪽으로 계속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만 달러가 어쨌든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별로 높아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거고 경기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해서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제가 시장의 손을 경기 쪽에서는 좀 들어준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종합하면 1승 1무 1패입니다.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 뭐 금리 고점인 줄 알았는데 경기 뭐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걸 확신할 근거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변곡점에서 항상 이런 혼란기와 금융 불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지금 겪어낼 필요가 있으니까 잘 버티고 겪어내기를 기다려봐야겠죠. 그러면 이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를 막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되게 일찌감치 올렸죠. 미국이 막 급하게 올릴 걸 대비해서 일찌감치 올렸던 건 뭐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현재 그래서 이런 차트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갑자기 하필 이 시기에 부동산 PF 사태라든지 뭐 새마을금고 얘기 그리고 뭐 철근이 안 들어갔다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철근이 안 들어갔다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긴장을 하는 그런
그런 측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당연히 심각한 내용이기는 한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금 이탈에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시장 전체로 전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다행이라고 보고 그냥 핵심적인 문제를 판단하자면 저는 이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기 바닥이다 혹은 금리 고점이다라는 확신이 지금 부족한 거죠.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고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계속 코스피를 좀 위로했던 얘기가 달러로 환산하면 여전히 낮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봐도 이게 바닥이라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주춤한 그런 구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행 지표들을 앞서 보면서 경기에 대해서 시장의 손을 한번 들어준 것처럼 지금 뭐 신규 주문지수 그리고 재고 순환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 나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항상 코스피는 좋았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추천 경로로 안내를 계속합니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천 경로라는 게 뭐 별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 좀 편한 도로, 지금까지 많이 걸어왔던 도로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고점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네? 경기도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네 하면서 이제 조금 허들을 만난 것뿐이지 이게 틀리지 않았다면 상반기에 강세를 보이고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업종들이 계속 하반기에도 유효하지 않을까. 굳이 경로를 갑자기 이탈하고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